선한 이지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 1785년 독일 퀘니스베르크의 조용한 서재에서 한 철학자가 윤리학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선언했다. 임마누엘 칸트는 프로이센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보낸 수공업자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사상은 인류의 도덕 철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유럽은 과학과 이성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시대에 칸트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그의 답은 혁명적이었다. 도덕의 근거는 행위의 결과에 있지 않고 오직 의무를 따르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이었다. 칸트가 살았던 퀘니스베르크는 지금의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이다. 그는 삶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퀘니스베르크에서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오늘날까지도 윤리학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칸트가 제시한 핵심 개념은 정언명령이었다. 그대가 하고자 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하라. 이것이 칸트가 정식화한 정언명령의 첫 번째 공식이다. 정언명령이 혁명적인 이유는 그 무조건성에 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법칙은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즉, 만약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라 라는 가설,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행복한가 어떤가에 관계없이 무조건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이는 당시 지배적이었던 공리주의적 사고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었다. 공리주의는 행동의 결과나 효용을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했지만 칸트는 행동의 동기와 의무감만이 도덕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그중 두 번째 정식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되었다. 인간을 그 자신의 인격에서든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었다. 이 원칙의 철학적 배경은 깊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재적 존엄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자율적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하다. 칸트의 윤리학은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선한의지. 모든 도덕적 가치의 출발점은 선한의지다. 지능, 용기, 재산 등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선한의지 없이는 악용될 수 있지만 선한이지만은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선하다. 둘째, 의무에서 나오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결과나 성향이 아닌 오직 의무감에서 행해질 때 생긴다. 친절한 성격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과 의무감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다. 셋째, 실천이성의 자율성. 칸트는 인간의 욕구 내지 충동이나 그때그때의 주변적 정황은 도덕 법칙의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다. 칸트의 윤리학이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현실적 적용 가능성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들을 해결하는데 칸트의 정언명령은 여전히 유효한 지침을 제공한다. 2005년 미국의 항공기제조업체 보잉에서 일어난 사건은 칸트적 윤리의 현대적 실천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CEO였던 해리스톤 사이퍼는 위기에 빠진 보잉사를 위해 사장으로 컴백한 사실상 회사의 구세주였다. 그는 취임 이후 보잉사 주가를 50% 이상 끌어올렸고 군남 로비관행 파문도 박탈당했던 국방부 입찰 자격도 되찾아왔다. 하지만 보잉 이사회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스톤 사이퍼 CEO가 사내 여성 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그를 즉시 퇴진시킨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칸트적 의사결정이었다. 결과보다는 의무를 우선시한 것이다. 보잉사 이사회는 스톤 사이퍼 직접 사내윤리 강령에 대한 엄격함을 설파한 주역이었기 때문에 사생활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서도 더욱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칸트의 정언명령, 특히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원칙의 완벽한 적용이었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CEO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도전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 굴지의 한 대기업 CEO는 제가 피고인형 사재판과 고소고발 건수를 합치면 10건 정도 됩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둔 대기업 최고 경영자에게 왜 이건 안 챙겼냐며 관리 감독 책임을 물으니 어쩌겠습니까? 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칸트적 접근법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익에 대한 욕망이 아닌 오직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한 기업 윤리 사례를 보면 한국타이어는 윤리 경영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였다. 의료 현장에서도 칸트의 윤리학은 중요한 지침이 된다. 한응급의학과 의사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중환자실에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가 유명한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니 치료를 소홀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칸트적 접근법은 다르다. 의사의 의무는 환자의 신분이나 과거 행적과 무관하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환자를 동등하게 치유한다는 원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면 답은 명확하다. 이는 의료윤리의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칸트가 자주 든 예시는 거짓말에 관한 것이었다. 설사 한 암살자가 우리들의 친구를 추격해와서 친구가 집안으로 달아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경우라도 정직하라는 의무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감성적 성향에 따라서 이 암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 이는 극단적인 예시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작은 거짓말들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보고할 때 이번 한 번만 하는 작은 과장이나 누락이 과연 정언명령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 현대의 한 직장인 사례를 보자. 김 씨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70% 진행되었는데 80%라고 허위 보고를 고려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사의 압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칸트적 판단은 다르다. 모든 직원이 보고할 때 10%씩 과장해도 된다는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조직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질 것이다.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문제도 칸트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된다. 현재 세대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가 과연 정언명령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가 편리함을 위해 환경을 파괴해도 된다는 준칙을 보편적 법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약 모든 세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인류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험해진다. 따라서 환경 보호는 결과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대안 의무이자 이성적 존재로서의 책임이다. 칸트의 윤리학이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과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복잡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사실과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칸트 윤리학이 모든 현실적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의 보편타당한 윤리 이론은 현대 생명공학 시대에 들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생명공학 시대에 그의 윤리 이론은 보편타당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특수한 인간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간 존중의 윤리가
가진 함의는 분명 있어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 생명공학, 글로벌화 등 현대의 복잡한 이슈들에 직면할 때 칸트가 제시한 인간 존엄성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칸트 윤리학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하는 데 있다. 이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상대방을 수단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선택이 정말 의무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윤리적 선택의 순간마다 유효하다. SNS에서 가짜뉴스를 공유할지 말지, 회사에서 불공정한 관행에 침묵할지 말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규칙을 어길지 말지 하는 모든 순간에 칸트의 정언명령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는 동양의 유교 윤리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공자가 말한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은 칸트의 의무선주의와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결과나 이익이 아닌 의, 즉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따르는 것이 군자의 태도라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칸트의 통찰을 뒷받침한다.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 옳다고 믿는 가치에서 오는 동기가 가장 지속적이다. 외적 보상이나 처벌에 의존하는 행동은 일시적이지만 내적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은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다. 이는 칸트가 말한 자율성의 중요성을 현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타율적 강제가 아닌 자율적 의지에서 나오는 도덕적 행동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그의 주장이 과학적으로도 타당함이 드러나고 있다. 당신은 지금 결과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옳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칸트가 300년 전에 던진 것이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상에서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 기업에서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 정치인이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 의료진이 환자를 차별 없이 치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칸트적 의미에서의 도덕적 행위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들이 남들이 보고 있어서 처벌이 무서워서 이익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그 행위가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칸트의 유명한 묘비명은 이렇다.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수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외부의 광대한 우주만큼이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이 인간 내면의 도덕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 도덕 법칙은 어떤 내적 강제나 조건 없이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을 발한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21세기의 복잡한 세상에서도 칸트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진정한 도덕은 타협이나 조건부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무조건적 의무이며 이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다음 선택은 무엇에 근거할 것인가? 결과에 대한 계산인가? 아니면 옳음에 대한 확신인가? 칸트는 후자를 택하라고, 그것만이 인간다운 삶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